날의 전쟁은 그냥 모두가 다 같이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얼마큼 루저가 되느냐, 그 패자의 정도가 좀 다르겠지. 지금 미국은 러시아 말고도 해결해야 될 게 산더미야. 지금 코로나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인플레이션 거의 8% 찍고 있고, 이래서 지금 40년 전 제 채널에 자주 등장하시는 이 폴 볼커님의 전략을 그대로 다시 쓰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월가의 초점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 자체보다는 당연히 주식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으로의 여파, 특히 유가의 움직임인데, 나머지는 다 이제 연쇄적으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월가의 기관들마다 유가의 항방에 대한 뷰가 너무 갈려요. 그리고 올해 미국 증시 방향성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다르고요. 일단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90불대 넘은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이제 정말 100달러 유가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냐 말이 많은데, 이 IEA에서 최근에 아주 각잡고 워닝을 했어요. 원래 이들의 존재 의의가 세계 석유 시장의 안정의 도모인데, 지금 세계 석유 시장의 안정 따위를 찾아볼 수가 없어. 일단 글로벌 오일 프로덕션이 너무 부족하고, 이거는 수급 불균형에 의한 유가의 비정상적인 상승이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글로벌 이 오일 슈퍼 메이저스 봐라, 이들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지금 유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야. 2008년 그리고 2014년 정도가 우리가 기억하는 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넘어섰던 마지막 시기죠. 아무튼 지금 벌써 유가가 90달러 넘어섰다. 어쩔 거냐? 그런데 유가가 지금 얼마나 미쳤냐면, 콜옵션 트레이들이 요즘 리딩하는 이 광란의 오일 옵션 시장을 보면 됩니다. 지금 정말 amount of $100 calls right now 1억 1,200만 배럴의 오일이에요. 이게 올 초부터 지금 유가 150, 200달러까지 갈 거라는 콜옵션에 대한 이 오픈 인트레스트가 거의 한 4배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오픈 인트레스트가 증가했다는 거는 그 가격에 대한 주문량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옵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잔유국들이 물량을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세계 원유 수요가 너무 폭발하면서 수요 급증 및 공급 부족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인데,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쫄고 있고.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긴 해요. 이런 오일에 대한 옵션 거래는 사실 올해부터 사람들이 뭐 주식이고 옵션이고 이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리퀴디티가 훨씬 더 적어진 상태에서의 이런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volatility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러시아발 geopolitical risk 그리고 이제 예견된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에 지금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더니 지금 거의 이제 100 갈 뻔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오늘 좀 안정을 찾긴 했어요. 대부분 유가 차트를 보면요, 레퍼런스를 2014년으로 잡아요. 그 이유는 2014년이 마지막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기에 한 120달러까지 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 당연히 폭락을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2014년 말에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채굴이 되면서 미국에서의 석유 공급이 급증하고, 또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 석유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사우디를 포함한 이 오펙 국가들이 석유 공급을 늘리면서 기싸움하면서 석유값이 폭락했던 이 유가 막장 시대였는데, 참고로 이 용어에 있어서 아마 원문 기사들을 보면은 공급 문제로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오일 쇼크라고 표현을 해요. 더 이상 오일 크라이시스라고는 안 하는데, 그리고 이 차트는 지금 이 빨간 선이 브렌트유 가격이고 지금 벌써 90을 넘기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빨간 점들이 골드만에서 예상하는 올해 유가 추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이 글로벌 CPI,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치고요. 당연히 둘은 함께 가고 있죠. 이렇게 시장에 있는 다양한 뷰를 좀 보자면, 일단 US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 이들이 예측하기로는 gasoline prices in US 3불 24, 갤런당 3불 24.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022년 올해 이제 평균 기름값 2.88 정도 갈 거다, 3불이 안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벌써 이게 뭐야. 참고로 코로나 막 터지고 증시 폭락하고 그 마이너스 유가 찍었던 2020년 4월의 어느 날은 갤런당 99센트까지 내려갔었던 적 있죠. 지금 벌써 다시 3
3.6달러예요. 그런데 올해 평균 어쨌든 3.24가 예상된다는 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3불 이하로 다시 내려갈 거라는 건데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2023년 예측치를 보면 배럴당 68불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거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월가의 뷰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작년부터 고유가 시대 다시 찾아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골드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줄곧 이 100달러 유가 시대가 온다. 그나마 얘네들은 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니까 좀 인정을 좀 하긴 해야 돼. 이들의 요지는 원유 수요 회복 속도를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 뭐 이런 주요 산유국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가 포인트인데 얘네들 리포트를 읽어보면 Recent news headlines of progress towards a deal have not led to the sharp declines in prices that we have grown accustomed to. Indicating either complacency or that a deal is already built into prices. 뭐지? 뭐 말만 하면 다 반영됐대. 뭐 다 반영됐어. 이게 지금 최근 있는 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정으로 이제 석유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원유 가격이 그래도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Total impact would be 1 million barrels per day in change. 그러면은 이제 이란이 나중에 지금 석유 생산량을 증산한다고 결정이 나더라도 일평균 100만 배럴이 더 추가로 생산이 될 텐데 한 50%밖에 자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유 기준 유가가 배럴당 105불까지 갈 것이다. 이게 한 배럴당 7불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줄 텐데 이란산 오일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2023년까지 브렌트유 98불이 예상된대요. 이 컨센서스가 한 80불 수준이니까 한 20불이나 더 높은 수준인 거죠.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란 오일이 시장이 다시 풀리면 유가가 더 인상될 것이다. 왜냐면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던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이란 생산량에 대한 확실함이 생기면 오히려 그게 가격 상승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좀 counterintuitive한 결론을 내놨는데 또 예시로 든 게 예전에도 한번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제부터 하루 35만 배럴씩 더 증산을 하자라고 생산량을 늘리자고 밝혔는데 그때도 발표하자마자 오히려 유가가 상승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이란도 이 원유 수출을 다시 시작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기도 할 텐데 그런 이란에서의 추가 배럴이 시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때쯤이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일 수요가 지금 예측치보다 훨씬 더 증가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뭐 의미도 없다. 나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유가가 다 오른 상태에서. 그래서 뭐 이런 뷰가 있고 갑자기 이제 와서 유가 다 오르고 나니까 갑자기 올해 유가 120달러까지 간다 라면서 난리를 치는 데도 있긴 합니다. JP 모건 이 JP 모건의 Head of Global Commodity Strategy 이 사람이 이 애널리스트는 올해 유가가 120까지 가고 내년엔 150까지도 간다네요. 이제 이들의 매크로 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걷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의 타격도 더 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란 협상 결과에 따라서 공급 과잉으로 바뀔 테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올 한 해에는 유가 100달러 시대를 진입을 한 상태로 마감을 할 거다라가 주장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텐션이 좀 수그러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지금 수출을 안 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러시아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석유 수요의 10%를 공급해주고 있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뻔한 소리니까 이쯤 하고 이제 정반대 유가 전망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CT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뷰예요. 현재 유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곧 수그러들 거다. 이란의 원유 수출이 시작되면은 이제 유가 하락이 시작될 거다. 적정 유가가 한 80불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약간 컨센서스에서 많이 벗어난 뷰가 있으면 제대로 잘 들어봐야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던지 말던지 순전히 지금 오일의 이 long-term supply and demand 오일의 펀더멘털은 단 하나다. 수급 현상만 봐야 된다. 이거를 봤을 때 러시아는 설사 전쟁이 나도 오일이나 원자재 수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푸틴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니까 지금 협박만 하는 거지 오일 수출을 안 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켓의 flow of funds를 보면은 원자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상대적 내재 변동성을 보면은 이걸 implied volatility라고 하거든요. implied volatility across all commodities. 이거를 봤을 때 러시아발 리스크로 인해 타격을 받은 상품들은 러시아 수출 비중이 큰 뭐 알루미늄, 니켈 이런 거를 보면 되는데 최근 몇 주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헤드라인 뜰 때마다 마켓이 발작했던 건 결국에는 metals and mining 섹터였고 이런 알루미늄, 니켈의 implied volatility가 90까지도 갔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일은 50%밖에 아니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마이너스 유가 시기에 유가의 implied volatility는 345였어요.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이런 geopolitical risk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유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반영이 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유가는 수급 불균형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오펙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매일 40만 배럴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수요 대비 적정하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미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을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버서플라이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왜냐면은 지금 오펙이 합의하기로는 앞으로 더 증산 계획이 있고 증산을 한다면 매일 25만 배럴을 더 추가 생산을 할 건데 이거를 연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의 매일 300만 배럴이 더 추가 생산이 될 건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 그리고 non-OPEC countries도 있잖아요. 오펙 외 다른 산유국들도 똑같이 한 300만 배럴 추가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한 걸 넘어서 빠르면 2분기부터 이제 과잉 공급 현상이 찾아올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게다가 이제 미국군 아직 카운트도 안 했죠. 여기에 또 지금 셰일 업체들이 생산량 증가하겠다고 하고 이제 엑소모빌만 하더라도 올해 이 퍼미안 분지의 그 셰일 생산량을 25%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업체 시추 예산만 올해 한 30%가 더 증가를 했고요. 이 정도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생산량 회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 핵심은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거는 확실한데 근데 앞으로 각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이란이라는 와일드카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라는 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쩌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런 지척이 없는데 참고로 이 이란 핵 합의가 뭐냐면 2015년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이 6개 나라하고 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그런 이란 합의였는데 2018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어그리먼트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이란은 그래? 그러면서 다시 핵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된 그런 국제적 넌센스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질 그런 가망도 없어 보일 뿐더러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게 이란에서 얼마나 더 많은 원유 공급이 발생할지 이게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싶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완화된 덕분에 공급 리스크가 완화됐다 정도가 굿 뉴스인 것 같고 다를 때라면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 잡는 게 너무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미국이 유가 120 갈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EIA 자료에 따르면 for every penny that a gallon of regular gasoline rises, it costs American consumers 4 million a day 라고 합니다. 기름값 1센트 오를 때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일평균 400만 달러. 그런데 그렇다고 석유 수요 감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뉴스나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거를 볼 때 너무 상충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오일 가격이 급등할 거고 상반기에 100 넘길 거라는 이런 사람들이 2022년 지금 미국 증시 전망 내놓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왔지만 기업들의 EPS에는 거의 타격이 크지 않고 오히려 작년 대비 8에서 10% 순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 이제 S&P 인덱스 기준 전망치를 내놓는데 이들이 지금 올해 성장치를 많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 하향 조정한 이유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져서이지 기업들의 비용 증가나 이 생산 공급망 이슈에 따른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올해는 수요적으로도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하나가 맞다면 나머지 말들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지 않나? 저는 시황 뉴스 같은 거를 볼 때 이제 꼭
공식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유가가 오르면 미국 증시 나쁘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증시에 악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유가가 왜 오르는지, 앞으로 더 오를 요인이 남아있는지, 미반영된 증시 외적인 요소가 있는지, 요즘 같은 geopolitical issues,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에는 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기업들의 뭐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실수요에 뭐 타격을 입을 수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나마 유가에 관련해서 일관된 흐름은 아무래도 유가 상승은 정유주들을 수혜주로 만들죠. 요즘 뭐 엑손 모빌 같은 뭐 주가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오일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손대기에는 implied volatility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사람들이 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밖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간과하고 있는 큰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최종 승자는 사우디예요. 사우디. 유가 상승 덕분에 이게 뭐야, 한화로 400조 원? 400조 원이 올해 2022년에 벌어들일 돈이라고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일 펌핑만 해서 400조 원이 들어온다고 해요. 어떤 기분일까? 아무것도 안 하고 400조 원을 번다는 건.